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부동산 체험TV에서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들을 제가 댓글도 달았지만 이 방송으로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그렇고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들이 부동산 체험TV와 또는 이제 김동희 부사모에 질문을 올리신 내용들, 즉 여기죠. 부동산 체험TV에다가 여러분이 댓글을 달거나 또는 질문하신 내용들, 또는 김동희 부산모 카페에다가 질문하신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취합해서 방송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권리 분석이 어려운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 제가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질문을 방송으로 정리해서 전주의 내용을 다음 주에 이 방송으로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질문을 받은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계약할 때 이런 내용들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임차인이 회사 출장 관계로 1년만 계약했지만 필요시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더 거주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에 이사 나가겠다고 중개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하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통해서 계약 해지 인정 못하고 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3년 더 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에서 볼 수 있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이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왜 계약갱신 요건하면 3년을 더 사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우리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부터 2달이 남아있는, 최소한 60일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도 그 기간에, 그거는 임대인, 임차인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9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는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무기적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종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이 갱신된 거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계약갱신을 요구를 하면은 3년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지금 같은 이 사례에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법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1년을 계약해도 2년이 되는 기간 내 6개월에서 2달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또다시 2년을 살 수가 있으니까 최종 종전 1년 이에 추가로 3년을 더 살 수 있는 이런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 해지 통지 등을 무효화시키고 계약갱신 요건으로 3년을 더 산다는 이런 임차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6조의 3을 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6조라는 거는 이제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죠.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1항이 전당 기한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즉 임대인이 실입주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단의 기간이 뭐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묵시갱신이 되고,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6월에서 2달 사이에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겠다 했다고 하더라도 2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번복해서 또다시 나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주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장 한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초 1년 기간에 6개월에서 2달 사이에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장 기간이 2년을 보호받기 때문에 2년이 끝나기 6개월 2달 전에 할 수 있느냐? 그건 첫 번째 사례도 맞고 두 번째 사례도 맞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계약갱신 요구하면은 최초 1년을 살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최장. 그러나 2년이 되고 나서 또 추가로 한다 그러면 최장 4년을 살 수가 있는 4년을. 이런 방법을 첫 번째 사례 갖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례입니다. 저는 집주인이고 2020년 5월 14일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종료 전 2020년 3월 7일 문자로 전세 재연장 하실 건지 물어봤는데 답장이 재연장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계약서 언제 쓰실 건지 물어보니 묵시적갱신이고 그때 증액 얘기도 없었고 갱신 요구권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2년 뒤에 계약갱신 요건을 쓴다고 합니다. 그럼 총 6년을 살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재계약일이 한 달도 안 남아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세입자가 계약서 안 쓴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이라는 건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인이 하나 놓친 부분이 뭐냐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를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약정갱신인지 아니면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인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된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는 약정갱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또다시 최종 6년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제가 올해 들어서 수없이 질문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약, 갱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약정갱신하는 거죠. 둘째,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 1회 사용으로 (5% 증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셋째는 임대차 계약 기간 6개월에서 2달 사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합의 약정 갱신이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증금 증액을 5%를 초과해도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1회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또다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약정갱신만 할 수가 있죠. 더 추가로 산다면. 그때는 보증금을 5%, 10%, 20%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계약갱신 요건 1회를 사용할 때는 5% 증액을 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계약 해지를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 계약 동안 임대인은 계약 해지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럴 경우 묵시적 갱신을 준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다음 3개월 있다가 계약 해지 효력이 해지기 바라서 전세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6개월 6월에서
두 달 사이에 60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 해지,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안 했다든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죠. 이럴 때는 종전 임대차와 같은 계약 기간이 갱신된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또다시 계약 갱신 1회를 사유해서 2년을 더 살 수가 있어 최종 6년까지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으로 1회를 행사해가지고 2년의 연장이 된 거다. 그래서 또다시 계약갱신 요건이 없다는 이러한 내용을 특약사항에다 확실하게 해놓는 게 좋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문구 없이 계약을 해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합의 약정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1회가 한 번 남아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임차인이 질문한 내용이네요. 임차인입니다. 7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한테 계약갱신 요건을 사용한다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해야 되니까 퇴거를 요구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법대로 따지면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집을 팔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는데 그러면 못 나가겠다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 좋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중개 실무를 했을 때 많이 이용하는 건데 제가 이사 갈 데가 없고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2년을 더 살아야 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겠습니다. 임대인님이 이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시간이 나는 한 최대한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또 새로운 매수인이 오면 말씀도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좋은지 주변의 학군이 어떻게 되고 교통이 어떻게 이런 말씀도 잘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들 문제 또는 제 직장 문제 때문에 2년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또 임대인이 집을 파는데 새 매수인이 집을 살 때 갭투자로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합의하고 또 임대인이 욕심을 너무 부리는 거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해야 된다. 이런 사람한테만 팔아야겠다. 이거는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임대인이 너무 큰 욕심이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세입자와 2018년 9월부터 2020년 9월로 전세계약 후 전세금 증액 없이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로 재계약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구두로만 얘기하고 기재는 누락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추후 계약갱신 요건을 쓰겠다고 하면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건가요? 우리가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서에 문구를 넣으면 되지만 사실은 그 계약서의 문구를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계약서 내용이 너무 작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구두로 계약한 것도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설령 계약서에 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을 특약서에 넣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이럴 때에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는 추후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계약공인중개사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 갖다가 증인으로서 입증 책임을 지면 되죠.
자, 이번에는 5번째 질문인데요. 임대차 등기는 등기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소급해서 발생한다고 말씀하셔서요. 3조의 4나 상위법 제7조에는 이렇게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할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3조의 4하고 제7조 또는 요 3조의 3, 제6조에 보면 임차권 등기나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는 임대차 등기나 임차권 등기하면 그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만 그 이전에 최초로 대항력권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요 임차권 등기나 임대차 등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급해서 발생한다는 내용들이 바로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법 3조의 3, 상임법 제6조에 있고 임대차 등기의 효력은 제3조의 4와 제7조에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 자동적으로 업무용으로 용도가 바뀌는지요?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용으로 지어진 겁니다. 건축돼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취득세 계산할 때 4.6%로 계산하죠. 이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법의 주택임대차 그리고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사용할 때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법에 따라서 월세 부가세 10%가 발생하고 상위법상 환상보증금으로 계산하죠. 이거는 주택임대차법에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 이 상가임대 환상보증금에서 소액임차인이라든가 또는 확정일자를 계산하지 않고 보증금만 갖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허령 비허령입니다. 주거용으로 하면 주택임대차법 보라고 업무용으로 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죠.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내가 자동적으로 업무용으로 정해지는지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업무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새 매수자가 업무용으로 계속 쓸 것인지 주거용으로 쓸 것인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왜냐하면 주거용으로 쓰면 재산세가 감면을 받죠. 업무용으로 쓰면 재산세가 좀 높지만 그래서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주거용을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답변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은 소유자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업무용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매수자가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 그걸 구청에 다 신고를 해야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된다든가 업무용으로 부과된다. 그런 신고 없을 때는 업무용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무용 오피스텔로 임대 줬는데 임차인 직계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무실 사용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오피스텔을 그 업무용으로 즉 사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임대차 계약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주택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 질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내용을 보면 이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무용이 업무용이죠. 업무용
뭐 사무용, 영업용 똑같은 말이죠. 업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체결 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 사용 시 이것이 주거용으로 인정되는지 또는 이제 그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 주거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1회가 있고, 또 주거용으로 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버리죠. 이렇게 된다면. 업무용을 쓴다면은 계약 갱신 요구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80억이 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용으로 쓰게 되면 월세, 부가세 10%가 되고, 요거 쓰면 월세, 부가세 10%는 없는 거죠. 없는 거. 이런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서 보면 이렇게 보통 업무용으로 계약하고 그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을 특약사에 놓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과 다르게 주거용으로 쓰고 전입신고도 해요. 이렇게 하면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이 사람은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자기가 포함이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 그 비과세 대상이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용이 인정이 된다면 이 사람은 그 양도세 중과가 되거든요.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업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임대인에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또는 주거용으로 인정이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걸 인정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설령 자기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거나 양도세 계산할 때에는 세무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이거로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무당국에서 그걸 일일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는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사견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겠지만 계약갱신 요건은 인정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종부세나 양도세 계산할 때는 좀 다르지만,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오피스텔을 갖다가 주거용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